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의 제목이 독후감 잘 쓰는 아이로 만드는 5가지 팁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독후감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기사나 잡지 등을 읽은 후에 요약하거나 자기만의 색깔로 다시 쓰는 글쓰기 방법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읽고 요약하거나 자기만의 글로 쓰는 것이 서툰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먼저 알려줘야 할까요? 독후감은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독후감을 잘 쓰는 것은 어른들도 쉽지만은 않은 일이고요. 하지만 몇 가지 팁을 알고 있다면 독후감을 작성하는 것이 수월해질 겁니다. 그래서 독후감을 잘 쓸 수 있는 5가지 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팁은 책을 꼼꼼히 읽고 저자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독후감을 쓰려면 먼저 책의 내용들을 파악하고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어떤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웠는지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걸 누가 모르냐, 잘 안 되니 그렇지 하시겠죠? 그래서 좀 수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사용했던 방법인데요. 아이들이 처음 독후감을 쓸 때 막막해 하길래 이 방법을 알려줬더니 잘 활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책을 읽을 때 꼼꼼히 읽으면서 인상적이거나 기억해 놓고 싶은 곳에 줄을 긋는 겁니다. 저는 책에다 밑줄도 긋고 포스트잇도 붙이고요. 빈칸 구석구석에 연필로 많이도 적어서 마치 일기장 같이 만들면서 독서를 하는 성향인데요. 저와 전혀 다른 독서 스타일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시죠? 네, 책을 깨끗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포스트잇 등으로 체크해 놓으셔도 됩니다. 다시 밑줄 긋는 부분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아주 짧은 글이라면 괜찮지만 책 두께가 조금만 두꺼워지면 정말 재미나게 읽었어도 마지막 장 덮고 나면 두리뭉실 줄거리만 어렴풋하게 생각나고 정말 좋았던 문구조차도 떠오르지 않아서 누군가한테 설명하려고 할 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전 밑줄을 긋고 그때그때 떠오른 생각들을 그 옆에 적어둡니다. 어려워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저자와 생각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그 생각들도 적어두고요. 저자와 대화를 한다는 느낌으로 적는데 그러다 보면 책 뒷부분으로 가면서 저자가 내 생각을 바꿔주거나 오해를 풀어주는 부분들이 나오기도 해서 책 읽는 재미가 더 상승한답니다. 그럼 이렇게 저자와 대화하며 밑줄을 긋거나 그때그때의 생각들을 적어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말씀드릴게요. 책을 모두 읽은 후에 이제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가서 밑줄 그은 부분을 한글 파일에 옮겨 적습니다. 생각한 것 적어놓는 것도 함께요. 그러면 그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면서 나를 생각하게 만들었던 부분들만 모아진 자료가 되는데 그 짧은 문단들을 천천히 읽어보면 이 책에서 나만의 색깔들만 쏙 빼낼 수 있게 구조화가 됩니다. 머릿속에서 두서없이 떠다니던 생각들이 일목요연하게 자리를 잡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나만의 색깔로 생각 정리가 되었으니까요. 정리해보면 첫 번째 팁은 책을 꼼꼼히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곳에 밑줄을 긋고 저자와 대화하듯이 내 생각들을 적어둔 후 그 부분들을 따로 떼어내서 읽어보며 나만의 색깔로 구조화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신이 느낀 것이나 생각한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쓴 글이 살아있는 글이 되고 읽는 사람들에게 더 와닿는 법이거든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그래도 글을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참 솔직하게 쓴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어려운 것을 자꾸 실현시키려 노력하자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팁은 표현력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표현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매우 슬퍼 라는 문장을 생각해보면 이 문장은 단순하게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새파랗게 울리며 무너지고 있어 라는 문장은 슬픔을 더욱 세밀하고 풍부하게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표현력이 높은 글은 읽는 사람의 감정을 끌어들이고 깊이 있는 생각과 감정을 전달할 수 있죠. 아이들이 글을 처음 쓸 때는 좋다, 싫다, 재밌었다 등등 아주 소수의 표현만 반복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다른 감정의 표현으로 바꿔보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팁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이해도가 높은 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에 좋은 방법이죠. 예를 들어 책의 내용과 관련된 인터넷 자료나 또는 영화나 드라마 등의 비교 자료들을 활용하면 좀 더 풍부한 정보로 글을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팁은 작성한 독후감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입니다. 전 아이들이 독후감 쓰는 것에 좀 익숙해진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세련되고 성숙한 딱 떨어지는 글을 쓰는 일은 이런 과정을 오래 거쳐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철자나 문법의 오류를 찾아서 수정하고 글의 논리적인 전달을 위해서 구성이 잘 되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독후감을 작성할 때는 구성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론, 본론, 결론의 순서로 글을 작성하면 읽는 사람들이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가 쉬워지죠. 처음 글을 써보는 아이들은 두서없이 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을 잡아주고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을 쓰면 되는지 알려주면 글이 틀을 잡기 시작할 겁니다. 글을 좀 잘 쓰게 되면 그런 구성조차도 스스로 정하게 해주시고요. 강조를 해야 할 때는 짧은 문장을 사용하고 복잡한 내용을 설명할 때는 긴 문장을 사용하는 식의 문장 구성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문장 구조와 표현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반복되는 문장이나 표현 방법이 있다면 그 글은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흥미를 유지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문장 구조와 표현 방법은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독후감을 쉽게 쓸 수 있는 5가지의 팁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독후감을 쓰는 과정에서 읽는 내용을 요약하는 것 못지않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매력적인 글이 되도록 하는 건 더더욱 어렵겠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의 표현 능력은 분명히 개선될 것이고 독서 습관도 더욱 깊어지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아이들에게 독후감 작성을 권하고 직접 작성하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드린 팁을 참고하셔서 자신만의 독후감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1년에 한 번씩 있는 예스24 독후감 대회에 매년 참가해보는 것도 좋겠고요. 독후감 한 편씩을 완성할 때마다 성숙해져가는 아이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